인류의 역사는 옷과 함께 했습니다. 몸의 털을 줄이고 지능을 키우면서 그 기후와 환경에 적절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었습니다. 옷은 단순하게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도구로서 바로 이 옷을 활용했습니다. 지금도 명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옷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겠죠. 자, 여기서 두 가지 명품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모피입니다. 모피는 추운 겨울을 대표하는 것이라면요,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는 그러한 명품 옷이 있으니 바로 실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최고 사랑을 받는 명품이죠. 유명한 실크로드라는 말처럼 진짜 실크가 가진 수천 년 명품의 역사를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흔히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교역로를 우리는 실크로드라고 하죠. 하지만 정작 고대의 어떠한 기록에도 실크로드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요, 19세기 말에 독일의 학자 레이트호펜이 처음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양을 통한 식민지 경쟁에서 밀려버린 독일의 대안으로 바다를 거치지 않아도 중국으로 이르는 무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자신의 견해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하여 그 길을 중국의 명품을 대표하는 실크의 길로 명명을 한 데서 유래하죠. 로마 이래로 서양 사람들에게 실크는 황금보다도 값진 명품이라는 인식이 강렬하게 각인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실크는 고대의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교역에서 중요한 명품이었습니다. 바닷길에는 다양한 무거운 것이 실리지만은 내륙은 낙타의 등에 짐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가볍지만 고부가 가치의 명품을 주로 거래했습니다. 가볍지만 귀한 실크가 바로 고부가 가치의 명품 교역품을 대표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실크로드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작 실크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적어도 고고학자들의 연구의 바에 따르면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중국은 물론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낸 흔적이 보입니다. 누에벌레는 무엇을 먹습니까? 뽕잎입니다. 뽕잎을 먹고 입으로 다시 토해서 실을 뿜어서 고치를 만드는데,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 고치 안에 있는 번데기를 주요한 단백질 원으로 널리 사용했습니다. 고치 안에 번데기를 꺼내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실들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다만 야생의 누에에서 뽑아낸 원시적인 실크는요, 서로 끈적거리고 엉키고 거칠기 때문에 가공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실크가 명품이 되는 데에는요, 고르게 실을 잡는 양잠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한나라 시절에 양잠 기술이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또한 그 비슷한 시기이죠. 한국은요, 신라를 건국한 박역고세도 즉위 직후 6부를 돌면서 양잠을 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최고의 명품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재료 자체보다는 최고의 기술이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렇듯 실크는 단순한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라 고대의 전문화된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명품은요, 또 치명적인 유혹으로도 다가오기도 했어요. 지난 2017년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몽골 고고학연구소는 몽골의 가장 서쪽인 알타이 산맥 근처에서 시베트 하이르한이란 유적에서 약 2000년 전에 중국제 비단옷을 입은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이놈이들 사이에서 비단이 널리 유행했다는 뜻이지요. 흉노 시절의 비단은 왕에 해당하는 선우와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실크가 유명했다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유목민의 멸망을 암시하는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황금보다 값비싼 실크를 몸에 걸치면 험한 말타기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망명한 흉노 선우의 신하는요, 이렇게 흉노가 비단은 있다가는 결국 망할 것이라는 눈물의 상소를 올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실크를 구입하는 데에는 막대한 부가 소모되었고요. 또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다니면서 흉노는 정작 유목민의 야성과 힘을 잃어갔습니다. 흉노뿐이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는 파르티아와 벌인 카레이 전투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만 명이 죽고 10,000명이 넘게 포로로 잡혔지만 정작 상대방 파르티아는요, 100명도 안 되는 사생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 패배의 와중에도 로마인들은 파르티아인들이 두른 실크에 반했고 이후 로마의 부를 탕진하는 바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실크의 아름다움은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실크는 20세기 근대 일본을 대국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일본은 근대 실크 산업의 산실인 도미오카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요, 실크를 뽑는 공장을 말합니다. 이 도미오카 제사장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도미오카 제사장은 일본이 최초로 등재한 근대화 산업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양잠 기술은 중국에서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의 양잠 기술은 서양에 뒤처졌고요. 일본은 정작 중국이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현대적인 양잠 기술을 도입해서 현대화된 실크 제품들을 생산했습니다. 과거의 전통을 현대의 기술로 개혁하는 동도서기의 상징이 셈이었죠. 이후 현대화된 양잠 산업은요, 메이지 유신의 경제적 미천이 되어서 일본이 경제를 일으키던 1920년대에는 한 해에 수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크는요, 동서 문명의 교류의 기원인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상징인 셈입니다. 지금은요, 실크의 위상이 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재질만 바뀌었을 뿐 사람들은 여전히 실크 같은 명품 컨텐츠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닐까요? 반도체 같은 작고 가벼운 기술, 그리고 사람을 매혹시키는 한류라는 소프트 파워로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실크의 역사가 주는 바로 더 새로운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